집을 사기 전에 이 정도 계산을 하는 건 기본입니다. 첫 내 집 마련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 영상을 끝까지 보세요. 들어는 봤지만 뭔지 모르는 재테크 상식. 그걸 쉽게 풀어드리는 김시호랑입니다. 얼마 전에 제 후배 한 명의 첫 집 장만을 도와줬는데요. 그 후배에게 집을 살 때 필요한 비용을 이렇게 표로 정리해서 보내줬습니다. 후배가 산 집은 서울에 있는 아파트고요. 면적은 50제곱미터입니다. 집값은 5억 원이고요. 자, 이 표를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집을 사기 위해 필요한 금액이고요. 하늘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집을 사기 위해 내야 할 금액입니다. 즉, 노란색 부분의 총합과 하늘색 부분의 총합이 같으면 되죠. 매매가, 즉 집값은 5억 원입니다. 내 집 마련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5억 원짜리 집을 살 때 5억 원만 내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중개보수와 취득세도 내야 되죠. 중개보수는 쉽게 말해서 공인중개사님께 드리는 수고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최대 0.4%라는 거예요. 5억 원의 0.4%는 200만 원이잖아요. 근데 200만 원을 무조건 내야 하는 게 아닙니다. 먼저 중개보수 규정을 보시죠. 중개보수 한도라고 보이시죠? 중개보수 한도는 거래금액 곱하기 상한요율입니다. 거래금액은 집값이에요. 아까 집값이 5억 원이었죠? 상한요율은 거래금액, 집값에 따라 다릅니다. 집값이 5억 원이니까 상한요율은 0.4%가 되죠. 즉 5억 원 곱하기 0.4%, 200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 200만 원은 한도액이에요. 즉 최대 200만 원이라는 뜻이죠. 다시 말해서 무조건 200만 원을 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만일 1월 20일에 공인중개사님과 이 집을 보러 갔다가 이 집이 무척 마음에 들어서 그날 매매 계약서를 썼다고 쳐보죠. 집을 본 당일에 계약까지 했습니다. 공인중개사님이 딱히 큰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죠. 이럴 때도 중개보수를 200만 원 낼 필요가 있을까요? 당연히 없죠. 그래서 제 후배에게 조언을 했습니다. 공인중개사님과 협상을 해서 중개보수를 낮추라고. 다행히 협상이 별탈 없이 진행됐고 중개보수를 낮췄습니다. 자, 중개보수가 어떤 건지는 이해되셨죠? 그 다음으로 취득세를 보겠습니다. 취득세는 쉽게 말해서 어떤 물건을 살 때 내는 세금이에요. 내 집 마련을 하면 내야 할 세금이 세 종류입니다.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집을 살 때 내는 세금이 취득세, 집을 보유하고 있을 때 매년 내는 세금이 보유세, 집을 팔 때 내는 세금이 양도세입니다. 취득세와 양도세는 딱 한 번씩만 내면 되고요. 보유세는 집을 갖고 있는 동안 매년 내야 합니다. 보유세는 흔히 재산세라고 불리죠. 취득세 규정을 보여드릴게요. 세금 규정은 자주 바뀌니까 집을 사기 전에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표에 나타난 세금 규정은 2020년 기준 취득세 규정입니다. 여기 구분을 보세요. 집값과 면적으로 구분되어 있죠? 네, 취득세는 집값과 면적에 따라 다릅니다. 제 후배가 산 집은 5억 원이고 50제곱미터입니다. 그럼 여기에 해당되겠죠? 취득세는 1.00%, 농어촌 특별세는 비과세, 지방교육세는 0.1%, 이렇게 총 취득세율은 1.1%입니다. 자, 그럼 취득세를 계산해보죠. 집값이 5억 원이었으니까 5억 원 곱하기 1.1%는 550만 원. 즉 5억 원짜리 집을 살 때 내야 할 돈은 5억 원이 아니라 중개보수와 취득세까지 합쳐서 총 5억 750만 원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표엔 등기비용이 빠져 있는데요. 집을 구입한 후엔 등기부 등본, 즉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소유권을 등록해야 이 집의 주인은 나라는 게 공식 인증되는데요. 보통 이 일은 법무사님께 맡겨서 수고비를 드립니다. 이 수고비가 등기 비용이죠. 요즘에는 이걸 스스로 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걸 셀프 등기라고 합니다. 셀프 등기를 하면 당연히 등기 비용은 안 들고요. 셀프 등기를 안 하시고 법무사님께 맡기실 거면 등기 비용을 추가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는 등기 비용을 0원이라고 보겠습니다. 이 집을 사려면 현금 5억 750만 원을 갖고 있어야 할까요? 당연히 아니죠. 집을 살 때 현금 박치기를 하는 건 바보입니다. 이건 잠시 후에 설명해 드릴게요.
보통 집을 살 때는 두 종류의 대출을 받는데요.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이 집값의 70%까지 나올 때는 굳이 신용대출까지 받을 필요가 없었는데 요즘은 서울 9억 원 이하 아파트를 사려면 주택담보대출이 집값의 40%밖에 안 나오죠. 그래서 대부분 신용대출까지 받아서 집을 삽니다. 자, 집값이 5억 원이니까 집값의 40%는 2억 원. 제 후배는 연이율 2.58%, 상환기간 30년이 적용된다고 하네요. 연이율은 매년 갚아야 하는 이자를 뜻합니다. 연이율 2.58%라는 건 매년 갚아야 할 이자가 원금의 2.58%라는 거죠. 상환기간은 쉽게 말해서 대출 갚는 기간입니다. 즉, 상환기간 30년은 30년 동안 대출을 갚는다는 뜻이죠. 연이율은 낮으면 낮을수록 좋고 상환기간은 길면 길수록 좋습니다. 그래야지 매달 갚아야 할 돈이 작아지니까요. 대출을 받아서 매달 갚아야 할 액수가 얼마인지 궁금하시면 네이버 이자 계산기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화면이 나오죠. 대출 금액, 대출 기간, 연이자율, 상환 방법을 입력하면 월 상환금, 즉 매달 갚아야 할 액수가 나옵니다. 제 후배는 신용대출을 1억 원 받았습니다. 연이율은 3.12%고요.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의 차이점 중 하나는요. 신용대출은 이자만 갚아도 되는데 주택담보대출은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용대출 상환금액을 계산하는 방식은요. 주택담보대출 상환금액 계산식보다 간단해요. 1억 원 곱하기 3.12%는 312만 원. 312만 원을 12달 동안 나눠서 갚으니까 312만 원 나누기 12개월은 26만 원. 매달 26만 원씩 갚으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매달 갚아야 할 돈은 26만 원 더하기 79만 8,586원은 105만 8,586원입니다. 제가 후배에게 이렇게 조언했어요. 매달 약 106만 원씩 대출 갚는 게 부담되지 않는다면 이 집을 사고 엄청나게 부담된다면 내 집 마련을 좀 미루라고요. 그런데 이왕이면 이참에 불필요한 소비 생활을 줄이고 절약을 해서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좋겠다고 은근슬쩍 협박도 했습니다. 이 설명과 함께요. 이 후배는 매달 약 106만 원씩 갚아야 합니다. 30년 동안요. 사회초년생 재테크 초보자들이 여기서 지레 겁을 먹어요. 월급도 얼마 되지 않는데 30년 동안 매달 106만 원씩 대출 갚아야 한다니 빚 갚다가 늦겠구나.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2020년에 106만 원과 30년 뒤인 2050년에 106만 원은 그 가치가 똑같을까요? 잘 모르겠다고요?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즉 1991년에는 떡볶이 1인분이 500원이었어요. 근데 2020년인 지금 떡볶이 1인분이 얼마죠? 보통 3,000원 정도 합니다. 30년 전의 500원과 지금의 500원이 가치가 똑같나요? 30년 동안 화폐 가치가 무려 6분의 1만큼 떨어졌습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2020년 지금의 106만 원과 30년 뒤의 106만 원은 가치가 똑같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저성장 시대가 지속된다고 해도 화폐 가치가 적어도 2분의 1 정도는 떨어지지 않을까요? 쉽게 말해 2050년의 106만 원은 2020년에 53만 원과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인플레이션, 즉 화폐 가치 하락 때문에 대출금 상환에 대한 부담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좀 더 실감나게 설명드릴게요.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즉 1990년으로 돌아가 보죠. 1990년엔 그 좋다는 강남 아파트들도 3억 원이 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죠? 서울에서 입지 안 좋고 오래된 아파트들도 웬만하면 3억 원이 넘습니다. 1990년엔 현금 1억 원 갖고 있으면 소원이 없겠다고 여기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죠? 임원도 아닌 직원의 평균 연봉이 1억 원 넘는 기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대출에 대해 너무 큰 두려움을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매달 106만 원씩 대출 갚느라 생활 자체가 어렵다면 이 집을 사면 안 되죠. 하지만 매달 106만 원 정도 적금을 했었다면 이 집을 사는 게 훨씬 이익입니다. 적금 수익보다 훨씬 큰 수익을 보게 될 테니까요. 저축을 은행에만 해야 한다는 생각은 정말 바보 같은 고정관념입니다. 이제부턴 내가 거주하는 아파트 또는 거주할 아파트에 저축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바로 재테크 마인드, 투자 마인드입니다. 그리고요, 30년 동안 똑같은 집에서 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대출을 30년 동안 갚는다는 건 좀 바보 같은 생각이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5억 원짜리 집을 살 때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사면 된다는 거, 이제 이건 다 이해하실 겁니다. 근데 가장 기본적인 게 빠졌죠? 현금을 적어도 얼마 갖고 있어야 하죠? 네, 2억 750만 원. 그래서 김시호랑 TV는 재테크의 기본은 절약과 저축이라고 거듭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절약하고 저축해서 종잣돈을 만드는 건 기본이에요. 어느 정도 종잣돈을 모았으면 내 집 마련하세요. 김시호랑 TV는 여러분의 따뜻한 보금자리, 내 집 마련을 응원합니다.